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이동의 촉 시간 일주일 만에. 네, 저는 지난주에 또 쉬었죠. 지난주 월요일이 쉬었군요. 공휴일이어서. 그렇군요. 네. 이동영의 촉인데 이동영 없이 아마 최영일 평론가가 네.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김민아 평론가도 나오셨죠. 김민하 평론가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 방송 다 들으셨어요? 휴가 때? 방송을 못 들었어요. 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보통 이제 그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이제 휴가를 가고 대타를 세우고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타가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역시 여유가 있으시네요. 뭐 저는 대체 불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온리 원. 네. 예. 그 YTN에서 독보적인 정치율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만 제 휴가 중에 그 블랙리스트 논란이 터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네, 어디도 이때 딱 그 캠프에 블랙리스트가 되셨네요.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 블랙리스트에서 저를 이 YTN 진행자에서 내려 보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문건이 적혀 있어서. 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고 여당 대표. 지금은 또 여당의 대선 주자잖아요. 네. 저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분이 저를 YTN 라디오 자리에서 내려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휴가 내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냥 뭐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두려웠어요. 여기 잘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신다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YTN 제작진이나 뭐 청취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물론하지만 뭐 정치 권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제작진들을 항상 구박하시기 때문에 제작진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작진이 저랑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일주일 동안 할 때 죄 없는 기간에 박지희 씨도 어쨌든 금요일 날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여당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슈퍼위크에 접어들면서 총력전 모드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난 주말에 충청을 찾아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또 자치분권 개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충청도를 찾아서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낸 거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충청도를 찾아서 문재인 정부 계승한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대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또 DJ 사저를 찾아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역시 내가 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뚫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충청권 공략은 뭐 이 지사뿐만이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첫 순회 경선이 충청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청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어야지만 남은 경선에서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기대로 지금 충청에 일단은 올인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불가피하면 여당이 단독 법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 첫 경선 지역이 충청이기 때문에 이 초반 판세를 결정짓게 될 충청에 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캠프에서는 뭐 애초에 이제 7말 8초에서 8말 9초로 골든크로스 타임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7말 8초 이야기했던 것은 7월 말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7말 8초가 되면 골든크로스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정체됐다가 지금은 하락세거든요. 게다가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나왔던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비호감도 조사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이재명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뭐 품격 이야기하고 뭐 국가 원수의 자격 얘기했는데 그것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보다 내가 거기에 낫다 이런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호감에서 이재명을 넘어섰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되면서 그게 나옴으로 해서 7말 8초는 물 건너갔고 그렇다면 8말 9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동영의 촉 시간에서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이낙연 후보 측은 스탠스를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을 못 끌어올린다. 그게 계속해서 1위 후보를 공략하는 전법을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먹혀 들어가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사실은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8말 9초도 어렵다. 스탠스를 좀 바꿔야 한다. 전략 전술 바꿔야 한다. 이런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블랙리스트 얘기도 뭐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전 정부의 그런 실책들을 좀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또 호감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뭐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지사도 최근에 이제 황교익 이제 뭐 그냥 황교익 씨라고 부를게요. 예. 관련된 사태도 있었고 또 뭐 먹방 뭐 촬영 논란 이런 것들 이천 화재 사고 관련해서 그런 지사직 리스크에다가 또 친문 강성 인사들이 반 이재명 움직임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경선판이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이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민주주의 4.0 중심으로 하는 뭐 친문 강성 인사들의 반 이재명 움직임은 네. 경선판에 별 영향을 못 줍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황교익 씨 문제하고 이 먹방 유튜브 촬영 이것은 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미칠 수 있는데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문제 없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태도를 바꿔서 사과했잖아요. 빠른 사과는 좋았다. 그런데 아직 어쨌든 야당도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 반 이재명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기도 지사직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방 유튜브 촬영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언제까지 지사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 대통령 선거일 3개월 전에 간두면 되니까 아마 12월 달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아마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인지 안 내려놓을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 입으로 이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이제 일을 하는 자리이지 뭔가 그런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쉽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나는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또 내려놓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뭐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네. 그러면 구태여 유지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선에서 본인이 후보로 결정나면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는 캠프 자당하고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근 당내 분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흔든 것에 대해도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야당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해찬 전 대표가 황교익 씨 논란이 있었을 때 뭐 당의 어른 고문으로서 중재를 했잖아요. 네. 결국은 황교익 씨도 사과하고 이낙연 후보도 사과하고 그래서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 그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있느냐? 전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서 이준석 대표가 사과했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또 맞사과를 하겠느냐?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과를 하면 좀 모양새는 좋아 보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쉽게 사과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 대표가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과했냐? 이 대표 스타일하고 다르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대표 스타일하고 사과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면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 불가피할 것이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면 진짜로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당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다만 이것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내용이다.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걸 바꾼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 또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 누구를 저격하든가 반박하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비대위 검토설 지난 주말에 이미 이제 얘기가 막 나왔고 또 그 윤석열 지지자들의 이준석 대표 사퇴 촉구 규탄 대회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과연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캠프와 무관한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럼 이준석 대표를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이낙연 캠프에서 네. 그런 뭐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었다. 이낙연 후보가 지시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캠프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캠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에도 모여서 매일 이준석을 비토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갑자기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근데 이 대표가 만약에 정말로 흔들려서 뭐 스스로 관둔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비대위 체제로 가든 누가 가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종인 재등판설이 나왔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한다고 해서 뭐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겠어요? 그건 또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건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특정 후보 뭐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또 특정 캠프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한테 처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 전술을 짤 것인가 생각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든가 흔든다거나 그거는 당 전체에 대한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되면 민주당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켜보고 한박 웃음을 짓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권익위의 그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12명 정도가 포함이 된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흔들리고 있는 리더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 위기인 것 같은데요. 더 위기인가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에서 출당 권유 뭐 탈당 뭐 이렇게 시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 이상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논란이라는 게 민주당 사태 때도 봤습니다만 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르일 수도 있어요. 또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한다고요. 네. 이게 뭐 서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행정 착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무혐의 뭐 결국 경찰에 무혐의 났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오히려 이 대표의 처제가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만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 여론이 또 굉장히 따가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건으로 이 대표는 사실 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확률이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당대표가 바로 됐을 때 모든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을 때였잖아요. 네.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최고의 전략가로서 이 작가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뭐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너무 두드려 맞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맷집이 강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맞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위기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래 세웠던 원칙대로 나가는 것이 리더십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제가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얘기 좀 해보면 선관위원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뭐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경선 룰이라든지 뭐 토론회 같은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있어요. 당장 뭐 오늘 YTN에서도 과거 정홍원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계속 틀어주던데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별명이 대독총리, 바지총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뭔 문제가 터지면은 대신 사과하는 총리였고 뭐 대신 국회에 나가서 두드려 맞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한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을 줬다고 했을 때 그 정권을 휘두를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면 흔들리지 않을까. 이거는 그래서 각 캠프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영의
아마 제대로 저는 안 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또 바라보는 이미지 자체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봤을 때 탄핵이 또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윤 전 총장 얘기를 해보면은 자맹을 좀 하시다가 언론중재법 문제로 이제 마이크 앞에 섰는데 여당의 목적인 뭐 문재인 정권 말 권력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다가 송영길 대표에게 아니 이거 법이 통과돼도 내년 4월부터인데 이거 개정안을 읽어보고 하는 소리냐 이런 비판을 또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자체가 이제 뭐 본인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걸까요? 이건 아마 윤석열 캠프 쪽에서 찬스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반 문재인 정권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걸로 지지율을 지금까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근데 최근 조금 지지율 주춤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으로 다시 한번 내가 반 문재인 선봉에 서야겠다. 그래서 자맹을 끝내고 강력히 비판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박지희 씨 말대로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도 내로남불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당시 기자들이 그러면 본인이 소송 건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 대답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뭐 헌법에 위배되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질문이 올 거라는 것은 캠프 측에서 당연히 알고 네. 미리 준비했어야 돼요. 시나리오를. 그런데 그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 게 영상을 보면 한 5초 정도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캠프의 문제죠. 이 정도 질문이면 당연히 들어온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답하세요라고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기자회견장에 후보를 내세웠다? 그건 캠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캠프가 반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돼서 내로남불로 지금 조르돌림 당하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건 반 문재인 선봉에 서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문재인 정서에 섰다가 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이 또 계십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가 언론중재법 저지 연석회의를 제안을 하면서 그 비전 발표회를 미루고 공동투쟁에 나서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비전 발표회가 이제 모레로 예정이 돼 있는데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중하면서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면 이제는 좀 공격 모드로 전환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빠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대선 전국에서 각 캠프나 각 후보들이 스탠스를 바꾸는 건 다 지지율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지지율 때문에 그렇게 스탠스를 바꾸는 건데 네. 박지희 씨 말처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스탠스 바꾼 건 지지율이 지금 좀처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지율이 사실은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탄력을 받아서 더 올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준비 안 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거하고 또 그동안 자랑으로 삼았던 조부, 중조부 문제, 그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면서 애국자 집안이었다.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네.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독립운동은커녕 친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분간은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계기는 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대로 중도 하차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지율이 계속해서 정체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또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야금야금 지지를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최재형이 빠지는 지지를 지금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홍준표 의원이.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그 떨어진 지지를 받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13명에서 15명까지 이야기되는 다른 후보들, 군소 후보들은 스스로 접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 홍준표한테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1위 후보인 윤석열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캠프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만간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묘안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캠프가 흔들리지 않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별 묘안이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지금 실정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비전 발표를 정말 잘한다거나 아니면 첫 토론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든가 그러면은 준비 안 된 줄 알았는데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여론을 반전시킬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게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 비전 발표회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또 국민들의 관심도 떨어집니다. 네. 토론회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반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근데 야당의 그 대선 후보가 13명이나 된다는 건 예. 저 세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뭐 4인 5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전 발표에 또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순위를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대여투쟁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여기에 뭐 대부분이 그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전을 펼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뭐 야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역설적으로 지금의 레거시 미디어가 야당의 나쁜 기사를 쓰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권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 기울어진 언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활을 걸고 아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언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방금 얘기했던 그런 여론조사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집단 1위가 정치권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늘 똑같습니다. 1위는 정치권, 2위가 언론이에요. 예. 2위는 항상 언론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자유도는 1위고 신뢰도는 그렇죠. 뭐 하위다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작정 언론 편을 들었을 때 나름의 또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아마 야당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동희 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